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여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의 여행, 뭐 설렘도 있겠고 또 도전도 있겠죠. 오늘은요, 가슴 떨릴 때 떠나는 자유여행의 테마로 여러분들과 같이 과연 여행이 뭘까? 또 자유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은 제가 마포 도서관에 갔을 때 북 큐레이션 한 장면이에요. 여행해주는 특별한 힘이랍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행이 왜 힘을 주는지 또는 특별한 힘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북 큐레이션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제 소개를 잠시 하자면은 뭐 다양한 어떤 디지털 시민중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뭐 특히 서초 50% 센터의 영상 제작 지원단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여러분들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이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든 여행이든 또는 뭐 M모작이든 M잠도든지 고객은 우리에게 경험과 컨텐츠를 사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중요하다. 바로 이 점을 명시하면 되고요. 자유여행 기획도 바로 컨텐츠예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목 재밌죠? 가슴 떨릴 때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먼저 여가 생활 디자인이 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여가 생활 디자인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생활 디자인은요, 잘 노는 것이에요. 이 논다는 의미가 그냥 뭐 단순한 어떤 논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분명히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는 활동도 되겠고, 취미와 일 등을 포함하는 재반 활동을 포함해서 좀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는 물리적,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근데요, 이런 활동들이 결국에는 일자리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요. 여가생활 디자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사진에 나왔듯이 변용도 사진 작가님은요, 60세에서 이제 사진 찍기를 배우신 거예요. 그런데 찍다 보니까 이 놀이가 생겼고 또 이렇게 놀다 보니까 돈이 생겼대요. 지금도 왕성하게 뭐 배우로서든지 또는 방송인으로서든지 사진 작가로서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다음에 세계를 자전거로 여행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지금 현재 나이가 70세신데요. 자전거, 즉 두 바퀴로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 겁니다. 완주의 자긍심 그리고 각 여행국의 문화를 발로 접하는 기쁨이 무엇보다도 즐겁다는 그런 어떤 캐치플레이즈로 전 세계를 두 바퀴로 누비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송종길 선생님인데요. 교사를 했습니다. 35년간 교직을 은퇴한 이후에 101가지의 버킷리스트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엄홍길 대장님도 만나고 등등 해서 지금도 왕성하게 안나푸르나든지 킬리만자로 등등을 트레킹하고 있고요. 또한 또 숲 강사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가 생활 디자인이 내가 좋아하는데 바로 또 일자리로도 연결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저 이야기인데요. 저는 2017년 1월 달에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8번의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떤 생각이나 컨셉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액티브 신예로 변신을 했는데요. 뭐 디지털 튜터라든지 에모작 디자인이라든지 문화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여가생활 디자인이 우리가 단순한 여행이겠지만은 자기 여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장면은 제가 2020년도에 서울 50플러스 지역 인턴을 하던 장면인데요. 커피공을 뽑고 있죠.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 바로 취미가 되겠죠. 근데 취미가 일거리로 일자리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는 이 커피를 가지고 세 가지 일자리를 만들었거든요. 이 여가생활 디자인이 여행이겠지만은 또 일자리가 된다는 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더 하자면은, 결국에는 우리만의 스토리가 결국에 자유여행이 되겠죠.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유여행의 컨셉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또 여행 기획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유여행 기획이 되겠죠. 먼저, 이 토마스 쿡이라는 소위 말하는 패키지 여행사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118년 역사를 가진 이, 토마스 쿡 여행사가 파산했거든요. 왜일까요? 네, 바로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에서 자유여행으로 급격하게 변하는데 그 변하는 스토리를 캐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엑스피디아에서 조사를 한 건데, 대한민국 시민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바로 1위 여행입니다. 여행인 동시에 여행 스타일도 효도 관광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 88%가 자기 주도적 여행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 여행, 바로 자유여행이겠죠. 그만큼 이 자유여행이 지금 현재의 트렌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만의 여행이란, 그리고 기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자유여행은 한국이든 또는 외국이든 그 나라의 문화를 여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 찾든지 또는 무엇을 찾는 기회가 되겠고, 또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세 박자가 어우러져야 나만의 여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트렌드 2020이라는 책에 보면은, 나를 더욱 나답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화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스토리라는 이야기예요. 자유여행도 마찬가지겠죠. 스토리가 있어야만이 이게 재미있고 또 보람이 있는 어떤 여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에 보면요. 우리가 취향 인프레션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취향 소비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여행이라든지 미식이라든지 취미 시대라는 겁니다. 즉, 체험 소비의 확산이라는 거거든요. 여행도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많이 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오프라인으로, 즉, 현지에 가야만이 진짜 체험을 하고 재미를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트렌드 코리아의 2020에서는 58 세대를 어떤 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58 세대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굉장히 도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활발한 여가를 가지면서도 또 하나 자신만의 컨텐츠를 가진다는 거. 결국 여행이 또 들어가겠죠. 네. 이 내용은 2021년도에 한국관광공사 이야기인데요. 여행도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불편한 여행법이라 해서, 즉, 친환경 여행 방법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즉, 여행 가가지고 어떤 그 일회용품을 줄이고, 또 포장을 줄이고, 또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는 등등의 또 새로운 트렌드의 여행도 많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든 디지털 시대죠.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든 어떤 생활 자체가 디지털이거든요. 그런데 여행의 또 한 트렌드는 디톡스라, 즉 디지털 디톡스, 완벽한 아날로그를 원하는 여행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발칸 반도에 있는 몬테네그로에 있는 한 지역도 아예 여기에는 스마트폰이 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진짜 자기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SNS에 알리지 않는 그런 여행지도 지금 유명하다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호주 해밀턴의 아일랜드라든지 또 미얀마 같은 데도 굉장히 어떤 알리지 않는 여행지가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19 시대의 뉴노멀인 트래블은요, 미니마이즈 한다는 얘기죠. 즉, 스몰. 이제는 대형 어떤 패키지가 없는 반면에 혼자라든지 또 우리만의 여행이 어떤 트렌드는 이야기죠. 스몰이고요. 다음에 MZ 세대와 같이 동반을 하는 그런 어떤 세대 공감형 여행.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코로나19 시기 때문에 온택트 트립이라든지 온에어 서울 같은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도 또 여행이 굉장히 많은 트렌드가 변한다는 겁니다. 여행 이유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지금은요, 어떤 뭐 유튜버라든지 등등의 어떤 그 온라인을 통해서 뭐 세계 각지의 여행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현장에 가서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행의 이유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행의 즐거움, 뭐, 우리 같이 시청하시는 우리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가 보건대는 한 3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째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고, 둘째는 집에 대한 애정이고, 밖에 나가면 집이 많이 생각나는 얘기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여행의 즐거움이 아닌가, 그렇게 어떤 피력하는 학자가 있는 거죠. 네,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아마 여행 매니아들은 뭐 바이블처럼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테마로 자유해야 할 것인가. 심지어는 자기 방의 침대에서도 여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사실을 접해보면서 나름의 자유여행 기획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꼭 이 책을 읽어봐서 어떤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알랭드 보통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행은 생각은 산파랍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 또는 기차에서 여행을 하면은 나름대로의 큰 사고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큰 사고를 하려면은 새로운 장소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가 여행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조은유님인데요. 오카리나 연주가예요. 굉장히 잘 부는데, 이분의 어떤 강연에 가서 들은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카리나는 굉장히 적은 사이지만은 이 음악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그 오카리나를 가지고 어떤 여행 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조은주님은요, 안나푸르나 트레킹 할 때 가져간 거죠. 해발 4,000m인 안나푸르나에서도 연주했는데, 그때 그 오카리나 소리가 마치 한 마리 새가 되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만큼 여행은 뭐라 그러나 자기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혼자 여행을 한다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혼자만의 시간도 마련해주고 또 예전에 몰랐던 나의 행복감이라든지 등등을 얻을 수 있겠죠. 어쨌든 혼자 여행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 우리만의 여행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자유여행을 기획한다면은 이번에는 혼자 여행을 한번 기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20대, 40대, 50대, 60대인데요. 뭐 여러분들의 정의는 좀 틀리겠지만은 특히 뭐 60대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사람과 동행하는 여행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뭐 40대는 도전이 되겠고 50대는 뒤돌아보는 여행인데 또 이런 어떤 정의는 또 여러분들이 또 틀리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60대인데
어떻게 나는 정리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제가 이제 강원국 작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 글쓰기라는 책을 쓰시고 지금 현재도 왕성한 어떤 강연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것도 제가 그분의 강연장에서 갔는데 왜 여행지에서 글이 잘 써지는가를 갖다가 좀 말씀을 쭉 하더라고요. 뭐 보시면 아실 거고 어떻게 쓰는가 계속 부단히 메모를 하랍니다. 이분은 메모가 한 1000매 정도 되면은 책이 한 권 나온대요. 그만큼 메모를 또 열심히 하고 또 사진도 많이 찍어내고요. 또 여행에 미쳐야만이 좋은 글이 되거든요. 분명히 또 여행 갔다 와서 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는 두 번째 본격 내용입니다. 자유여행의 기획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자유여행의 기획 사례는 제가 만드는 기획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이나 전 세계 어디든지 이런 어떤 기획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 자유여행 기획을 보시고 꼭 따라를 뭐 하라는 건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뭐 여러 가지 모티브를 가지고 기획 사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여행인데 그리스 음악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이 기차가 나오고 또 이분은 그리스 국민 작곡가예요. 어떤 노래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조수미가 부른 기차는 8시에 떠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리스의 한 젊은 레지스탕스와 한여인의 가슴 아픈 이별을 다룬 노래인데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서핑하다가 이 노래를 듣게 됩니다. 이 테마도 뭔가의 자유여행이 되겠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 기차여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차여행이 되느냐 하면요. 네. 아테네에서 그 노래에 보면은 그 목적지가 카테린이라는 그 그리스의 북쪽 도시예요. 이까지 기차여행을 하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카테린까지 기차여행을 하고 또 기차여행을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또 자유여행이 되겠죠. 그 여행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를 분석도 해보고 또 여행의 맛을 느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구글 맵이라든지 등등에 찾아보시면요. 뭐 기차편이라든지 소요시간이라든지 기타 정보를 요즘은 완벽하게 검색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헬렌 트레인이라고 그리스의 국영철도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한국에서 기차 티켓을 예매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죠. 한번 해보시면은 바로 그냥 한국에서 그리스 기차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뭐, 요거는 순서가 또 되겠는데, 이걸 앱을 받아서 하시면은 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디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티켓을 발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호텔 여행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여행하면요. 호텔이라든지 등등으로 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모든 절차를 다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여행지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발칸 반도에 또 여행을 이어줄 수 있고요. 또 이태리라든지 프랑스까지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유여행 계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커피 여행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뭐 어느 자유여행 어떤 테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마련해 봤는데 두 번째 이명조의 자유여행 두 번째는 서울 정동이라든지 마포 다음에 중국의 하얼빈이나 상하이 가는 여행이에요. 이름하여
커피 향기 속에 한국 역사 한 모통이거든요. 아, 재밌겠죠? 어떻게 하냐면은 정동길이라는 특수성 뒤에 길이 있습니다. 정동길을 먼저 도시 해설로서 쭉 마치고, 그 다음에 한국 커피 역사를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하다면은 중국의 할변에 가고 상하이에 가는 그런 일정인데, 어떻게 이런 컨셉이 가능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동의 길이라 해서 아간파천 길인데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마음 아픈 길이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그 도시 해설을 통해서 쭉 이 길을 나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정동길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어떤 내용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리고 커피하고도 엄청나게 연결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도시 해설을 한번 먼저 하시고, 이 내용은 손탁 호텔이라고, 우리가 지금 손탁이 누구시냐면은 독일에서 오신 분이에요. 당시에 고종이 어떤 손탁 여사에게 호텔을 지어줍니다. 이게 바로 손탁 호텔인데, 이게 우리 근대 1호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기 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런 글로리아 빈간의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고종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금은 호텔은 없지만은 손탁 호텔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탁 호텔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크 트웨인도 왔다 갔거든요. 그런 어떤 기억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포로 갑니다. 마포, 여기 이제 옛날 그림인데, 이름이 담담정입니다. 마포 종점 아시죠? 마포 종점에 이게 조선시대에 있는 정자 이름인데요. 근데 왜 이 정자가 등장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고종 황제가 커피를 제일 먼저 마셨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전문 학자인 커피 역사를 연구하는 인문학자들은 요 책을 발견한 거예요. 즉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에서 이 담당정에서 후식으로 커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84년 1월 달에 이전에 커피를 마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처음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에서 커피를 마시는, 지금은 담당정이라는 데가 이제 빌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가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이제 마포 종점에 노래배가 있고, 그 옆에 담당정이라는 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빌라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실제 화면인데요. 저 화면 보이시죠? 그 동그란 어떤 점선의 부분이 바로 그 담당정이 있던 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조선인 최초로 다방을 연 인물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이경손이라는 영화 감독인데요. 1927년도에 안국동 내거리에서 카카듀라는 간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예 흔적도 없고 어떤 붙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화 밀정에서 이런 카카듀라는 그런 어떤 세트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영화 밀정에서 이 장면이 바로 우리 영화감독 이경손이 열은 커피점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할빈으로 왔습니다. 이 할빈은 굉장히 재미있는데, 우리 안중근 의사님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죠.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1895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한테 시해가 됩니다. 엄청 안타까웠죠. 그러면서 1896년도에 아간파철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고종이 아간파천 가면서 시름을 다루면서 커피를 많이 마셨거든요. 이 명성황후를 시해온 원흉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암살을 하죠. 안중근 의사가 거사하기 한 2시간 전에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하얼빈 군의역에서 있는 그런 다방, 소위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거사에 대한 소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누구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작전을 군사하면서 결국 성공합니다. 자, 안중근 의사와 커피, 또 명성 황후가 세운 난디 고종이 좋아했던 커피, 역사란 것은 굉장히 무섭고 또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자유여행 기획의 한 테마가 되겠죠. 이게 이제 암살되는 장면이고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얼빈역인데요. 이제 저격 지점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쓰여진 곳인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내용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아마 이 어떤 간판을 만들어 줬거든요. 하얼빈에 여행 가시면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름 끼치는 역사 아이러니인데,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겠죠? 받은데, 일본 측이 물어봅니다. 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냐 했더니,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명성 황후를 시해한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싱가포르 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커피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죠. 재미있죠? 또 여러분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그것도 또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발굴해서 자유여행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상하이로 옵니다. 상하이 오시면은, 물론 이제 제가 오프라인을 강의할 때는 이런 암살에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시간상 등등으로 이제 화면만 좀 보여줄 건데요. 당시 1920년, 30년도의 상하이는요, 첩보도시예요. 그리고 낭만의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 잘 아시죠? 뭐, 제가 이제 기록해놨지만은 영화 암살의 노입니다. 암살에서도 또 커피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미라보 호텔인데요. 여자 주인공 전지현이죠. 만주에서 상하이로 옵니다. 오면서 첫 번째 들어가는 데가 이 커피숍이거든요.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가 책에서는 맛있다고 되어 있는데, 쓰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아이러니하죠? 한국에서의 커피, 정동기에서 마포까지 갔다가 또 뭐 종로까지 갔었죠. 그래서 하얼빈에 왔었죠. 상하이도 또 커피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한국 커피 역사 이야기 재밌죠. 그런 식으로 이런 지금 현재는 이 미라보 호텔도 볼 수는 없지만은 상하이의 난징시루 길을 가면은 다양한 커피숍이 많거든요. 즉 여행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암살에서 나왔던 그런 커피 이야기도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커피숍에서는 딱 들으면은 쇼핑 피아노 협주곡, 1번 이학적인 노래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도 또 캐치하시면 재밌겠죠. 요게 이제 미라보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네. 요것도 잘 의미를 보시면서 영화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1920년도에 저도 잘 몰랐지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 알은 사실이지만은 신문 작가 잘 아시죠? 상록소설을 쓴 신문 작가도 상하이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독립운동은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저항적인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이게 이제 골목길을 누볐다는 그런 길구멍이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상하이 여행 가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이 도서관역에서 3번 출구로 나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상하이 여행을 또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수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11월 달에 신문 작가는 상하이 밤이라는 시를 하나 씁니다. 이게 이제 시로서 어떤 독립운동을 펴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게 많고, 농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농당은 상하이 옛날 그 건물 이름, 건물 스타일이고요. 훈두는 물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하이의 밤에 대한 정치를 느낄 수 있겠죠. 이런 시도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처음 알았을 겁니다. 자유여행 세 번째. 또 커피 이야기지만은 또 색다른 테마로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커피를 가지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을 가는 거예요. 어떤 테마로? 커피 향기를 따라가는 유럽 명화 앤드 사람 이야기입니다. 유럽 명화에는요,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커피를 내용들이 간혹 많이 나옵니다. 이런 가지고 저는 이제 자유여행 기획을 해봤거든요. 뭐 이 내용도 어느 책이나 뭐 어떤 포털 사이트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자, 하나 보실까요? 먼저 이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가면은 프랑스에는 고거 이야기를 빠져줬겠죠. 이제 아를 포럼 광장에는 이제 커피숍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고거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커피를 영업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거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커피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 프랑스 가가지고 여기 필히 가셔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 고거가 그림이구나 라고 느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혹시 뭐 보신 분들 계시겠죠. 아침 식사를 하는 데서도 커피를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꽤 이제 부유층에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죠. 이제 커피 굉장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 커피라는 음료는요, 지금까지 발견된 음료 중에서 가장 사교적인 음료랍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커피 한 잔으로 2시간은 뭐 그것들이 소화하거든요. 뭐 요즘은 남성도 좀 비슷하겠지만은 커피 굉장히 사교적인 음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장면도 빅토르 가르비엘 질베라는 그림인데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이 당시에 커피는 귀족 음료입니다.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도 커피 또 잔이 있습니다. 재밌죠? 다음에는 독일에 옵니다. 독일에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바흐의 커피 칸타타가 있는데요. 이 칸타타는 이 바흐라는 유명한 어떤 오페라 작곡가가 커피 칸타타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선전하는 커피 CM송이에요. 커피를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아버지와 딸 이야기인데 딸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커피를 마시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작곡한 오페라, 가니 오페라가 되겠죠. 이 커피 칸타타인데 결국에는 이제 딸이 성공을 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장면인데, 이 독일에 가면 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또 커피 이야기죠. 그죠? 커피 전문가들 아시겠지만은 핸드 드립 커피 창시자가 바로 멜리타 벤츠입니다. 이 내용도 박물관 한번 가보시고요. 또 이제 바커스 카페라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게테가 자주 방문하는 커피숍이 프랑크푸르트에 있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가 네덜란드입니다. 이 네덜란드에는 아까 프랑스에서도 고흐가 커피를 많이 그렸지만은 고흐 화가가 실제로 커피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물론 좀 미화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예메 모카 마타리라는 커피 종류가 있거든요. 요 내용이 커피가 엄청 비싼데 이 커피를 고흐가 좋아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그림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 여러분들 조금 생각이 나겠죠. 왜냐면은 커피는 강사가 좀 귀족 커피라 그랬는데, 귀족들이 먹는 커피라 그랬는데, 이거는 가장 비민층이 먹는 커피를 마시고 있잖아요. 감자하고. 왜 그럴까? 이 당시에 고흐가 그릴 때 이 당시에 네덜란드는
이게 그 해상을 굉장히 장악해가지고 커피를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싸게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 가격이 쌌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와 아주 또 고거 그림은 뗄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인데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거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죠? 명화 가지고도 커피 테마를 가지고도 이렇게 자유여행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고흐가 그린 그림이죠. 사람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하고 좋은 집에 지내야 하고 또 평화롭게 커피를 마셔야 한답니다.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고흐는 생애에는 딱 그림 하나만 팔았어요. 지금 뭐 몇천억대의 그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싼 가격에 그림 하나만 팔았다는 거. 엄청나게 좀 생활이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도 굉장히 비싼 그림입니다. 즉 네덜란드 방호 미술관에 있는 건데요. 중구자문을 쓰고 커피를 마시는 노신사라는 그림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작품 한 점만 파는 그림이 뭐냐면은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인데요. 이런 작품 이외로 커피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나흘간 커피 23잔으로 버틴 적이 있답니다. 물론 아마 설탕은 탔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원두 커피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보시면은 재미있는 그런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는 또 뭐 다양한 커피집이 있겠지만 이분을 빼줄 수가 없습니다. 이 커피가 해리포터를 썼다는 그 카페가 바로 또 엘리펀트 하우스라는 커피숍인데요. 줄을 쭉 서 있죠. 왜 서 있냐면은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해리포터 작가 조앤 K 롤링이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해서 어떤 뭐 끼니를 그럴 정도의 그런 어떤 환경이었는데, 이 커피숍에서 드디어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씁니다. 나와 있죠. 하버드대 2008년 졸업 축구사에서 여러분 나이에 저는 학교 강의는 거의 출소하지 않고 커피집에 쭉쭉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앉아서 커피를 썼던 장소가 지금 저지되어 있고요. 근데 이 해리포터 작가 조앤 K 롤링은 어떤 커피를 마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라떼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보니까 조금 말하는 에스프레소나 또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라떼를 많이 마셨다는 겁니다. 한 잔을 마시면서 계속 몇 시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불을 축적했던 분이 되겠죠. 이것도 또 커피 이야기가 되거든요. 커피라는 소재 가지고도 한국 커피 소재 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유럽 명화소의 커피 이야기. 이게 바로 자유여행기이고 테마가 되는 거예요. 커피만 가지고 시를 쓰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계시는데요. 윤모영 시인이세요. 이분은 커피에 대한 어떤 낭만과 그리고 로맨스를 느끼면서 시를 많이 쓰셨는데요. 하나만 같이 인용해 보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대요. 그래 생각을 빠뜨렸답니다. 여러분들은 커피 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또 어떤 일을 구상하시나요? 옆에 있는 그림은 호퍼가 작가인데요. 또 자동 판매 식당에도 커피를 마시고 있거든요. 이게 커피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자유여행 기획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라떼가 나오는데 제가 만드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완벽하지 않지만은 이게 이제 하트가 모양이 형성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라떼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커피 가지고도 또 얘기를 해 보시고 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또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자유여행 기획은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이제 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에필로그 부분이죠. 여행을 보는 시각입니다. 여행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하나의 시로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시는 서림사 벽에 쓰다는 소동파, 송나라 신이 쓴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리 보면 고개요, 저리 보면 봉우리라는 거죠. 그랬더니 가까이 보니까 이 산이 전체가 안 보이고 또 멀리 보니까 이게 안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행은 말이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산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적당한 글이 있어야만이 산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겠죠. 여행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행도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컨셉을 갖고 또 자유여행 계획을 해야만이 진정한 여행이 되고 자유여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요.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가슴 떨릴 때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가슴 떨릴 때 자유여행을 계획을 해서 이제는 혼자 갈 수도 있고 또 좋은 친구들하고 갈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갈 수도 있고 또 자식하고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획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의 테마를 잘 잡아서, 내가 만약에 자전거를 좋아한다면은 자전거 여행에 또 테마를 잡으면 되겠죠. 내가 산을 좋아한다면은 산을 또 몇 군데 가보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산을. 뭐 내가 바다를 좋아한다면은 또는 뭐 내가 배를 좋아한다면은 배 타고 가는 여행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유여행 테마는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만의 자유여행 계획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필히 올 여름이나 올 가을이나 또는 현재는 좀 떠나기 어려운 환경이겠지만은 내년을 위해서도 올해 가을 겨울을 내 나름대로의 자유여행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질문과 답변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자유여행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본 데는 우선 국내 여행을 철저한 계획하에 2, 3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은 국내 여행은 언어라든지 등등의 어떤 조건들이 굉장히 좀 편하거든요. 그러나 철저한 계획하에 여러분들 하시면은 해외여행 하실 때도 많이 도움될 겁니다. 추천 지역으로서는요, 레트로 도시 군산이라든지 또 바다와 커피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강릉 등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곳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감과 열정인데요. 이것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신과 열정의 사례인데, 몇 년 전에 키만큼 30세 아들과 깡마른 60세 엄마가 먼저 중국에 먼저 가서 자유여행을 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나라가 가면 갈수록 이게 재밌어지고, 어머니가 먼저 가자는 그런 어떤 제안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일간에 중국이라든지 유아시아, 남미 등을 누빈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자유여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는 자유여행에 대한 단점 어떤 것이 있냐는 또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이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단점은 잘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모든 준비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호텔이라든지, 항공편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등등, 뿐만 아니라 어떤 구간별 이동, 다음에 예산, 다음에 또 어떤 식사,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러나 한두 번 해보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모듈화 돼 가지고 쉽게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돌발 상황 대처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때는 바로 여행지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하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 혼자 여행이라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좀 쉬운 여행지를 선택해서 하시면은 이런 단점을 다 커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두 번째는요, 해외여행 예약 사이트를 좀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호텔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기차 등이 있겠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이트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사이트가 한 3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먼저 여행 정보라든지 제반 어떤 스케줄링 하는 데는 구글 맵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구글 맵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먼저 기초를 잡고요. 그 다음에 트리컴에서는 뭐 호텔, 항공편, 기차편 다 가능합니다. 즉 한국어로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돈 원화로 결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트립 어드바이저는 구글 맵하고 좀 유사하지만은 어떤 여행 계획을 하시는데 상세한 그 나라의 정보를 또 여행에 대한 어떤 그 줄거리를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엑스피디아인데, 요거는 기차는 없어요. 그래서 호텔이나 항공 쪽에 굉장히 강한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 기준입니다만은, 첫 자유여행지 추천을, 해드리면은, 뭐, 어렵거나 또 시간이 많이 어떤 준비간이 많은 시간을 소진된다면 좀 쉽지 않겠죠. 뭐 스스로 지치면서 갈 수가 없고 또 패키지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접근하기 쉽고 또 스케줄 하는데 좀 쉬운 지역부터 먼저 가라는 거죠. 해외 트레킹은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어떤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체력을 또 기르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그런 트레이닝과 또 스케줄링 또 해외 트레이닝을 갔다 오신 분들의 어떤 강의라든지 상담을 많이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고난도 여행이고요. 동남아 한 달 살기는 뭐 그렇게 중급 정도인데 이 부분도 그 전문 여행가한테 상담이나 강의를 받으면은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여행지가 상하이인데요. 상하이 여행은 뭐 다양하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입니다. 제가 이 상하이 여행은 한 1회차, 2회차, 3회차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1회차, 2회차는 이제 상하이에 대한 상세한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마지막에는 그 수강생들이 직접 자유여행을 기획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는 이 강의를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10%에서 만나는 상하이를 강의를 합니다. 굉장히 흥미있는데 만약에 이게 개강이 된다면은 꼭 한번 수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명요 강사만의 자유여행 꿀팁. 제가 이 부분은 본 강의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말이죠. 포털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후기라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어떤 여행 계획을 하고 난 뒤에 보안 차원에서 보셔야지 먼저 포털에 후기부터 검색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고 싶은 날에 대한 관광청 사이트, 잘 되어 있습니다. 관광청 사이트가 또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 검색한다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관광청 사이트를 먼저 보시고 책, 영화 보기 등등으로 그 나라의 깊숙한 문화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구글맵 활용에 완벽한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아마 강의가 있을 거예요. 또 뭐 그런 내용들을 구글맵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습득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교육 수강이나 전문 여행과 상담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관련 교육 수강을 하신다면은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또 수강생들 간의 어떤 정보교환이라든지 스스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런 어떤 연습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영어야 습득인데요. 뭐 요청한 거 필요 없습니다. 요즘 또 뭐 그 번역
학기도 많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 정도의 초급 연금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어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획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포털의 후기 검색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좀 틈새, 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역할이지, 포털의 후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유여행의 기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특별한 여행 준비물도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다른 지역은 크게 없어요. 뭐 그거는 일반적인 여행을 다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다만 안나푸르나라든지 어떤 킬리만자로 같은 고산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같이 강의를 하는 트레킹 전문 여행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소개하는 걸 잠시 언급하자면은, 약을 준비하는데 한국에도 고산병 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사지 마시고 현지에 맞는 고산 약이 많답니다. 그걸 이제 현지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일레놀, 혈관 확장제 정도를 미리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캔디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해야 된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고산병을 극복을 해준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현지에서는 충분한 물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떤 목이 마른다가 아니라 수시로 물을, 시간 단위로 물을 한 1리 이상은 먹어야 이게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준비는 어떤 고산병에 신호가 오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고산병은 올라가니까 생기는 병이거든요. 내려와야 되겠죠. 과감한 하산 준비와 바로 실행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참아야지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좀 더 악화되면요, 헬리콥터로 이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나중에 우리 한국 영상관에서 이제 제공해 주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 비용이 나중에 다 청구됩니다. 뭐 300만 이상이 원이 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과감한 하산 준비, 뭐 다음 기회를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이 5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또 본 영상을 시청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또는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뭐 댓글이나 우리 서쪽 50플러스 센터의 담당 PM님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기초적인 상담이나 추가적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자유여행 성공하십시오.